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지난 7월 23일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후문학의 거장이신 최윤훈 작가께서 84세를 일기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 최인훈 작가의 광장을 읽고 광장과 밀실 그 어떤 대비적 구도 속에서 세상을 봐왔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작품을 참 충격적으로 읽었던 네.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최인훈 선생님께서 강의할 때마다요, 즐겨 하시던 말씀이 암중모색이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늘 성찰해야 한다고 하신 그 작가의 말씀을 저희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었던 최인훈 작가의 작품 세계와 생애에 대한 모습들을 또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저자와의 시간에 모실 분은요, 정말 많은 팬덤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작가의 작품이 나오면 또 언제 영화화 될까? 언제 영상으로 만들어질지? 네. 뭐 이런 기대도 함께 해주시는 작가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탁환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에 새 책을 내셨습니다. 이토록 고고한 연예라는 네. 작품이고요. 사실 뭐 김탁환 작가 하면은 세월호도 연상이 되고 또 이번 작품도 쭉 읽으면서 작가께서 쓰시기도 했고 뭐 사회파 작품을 많이 쓰시는 작가라는 많은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부담스러우시진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 듣는 거? 네, 뭐 세월호 작가 이렇게 불리는 건 사실 뭐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요. 네, 그냥 세월호에 관해서 앞으로 나올 한 1000편 정도의 소설들 중에서 제가 한두 편 먼저 썼다. 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한 3, 4년 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설들을 좀 써보려고, 지금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거리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감하고 글들을 쓰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뭐 전국을 제패하시는 것처럼 경양각지를 다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그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냈을 때, 그때는 이제 세월호에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좀 전국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무료 강연을 가서 할 테니까 원하는 그 동네 책방들은 이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2년 전에 쭉 이렇게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시즌2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쭉 투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한 3군데 정도 책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와, 좋으셨겠다. 제주도까지 다녀오셨어요? 제주도가 한 책방이 지금 한 50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책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좀 응원차 가가지고 예. 네. 전국 재패라는 이 명명이 네. 굉장히 호기롭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제가 이름을 붙였다면 뭐 김탁환의 동네 책방 투어 이렇게 소박하게 붙였을 건데,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인 게 이제 마포 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네. 이 제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뭔가 하려면 좀 멋지게 세게 이렇게 이름을 달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네. 졌죠, 제가. 네. 뭐 방랑기 이런 것도 좀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아주 강한 네. 네, 이름을 지으셨고 포스터 보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시즌 1도 멋지게 해내셨고 시즌 2도 이제 네. 진행을 하시는 거고 예. 좀 어떤가요? 이 저자니까 아마 음. 직접 가서 독자들을 만나고 그것도 이제 책방에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전업 작가니까 이제 제 인생에서 딱 두 가지만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소설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을 만나는 것. 나머지는 뭐 대충 살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자들을 그럼 만나는데 뭐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도서관에 가는 거. 네, 도서관에 가는 게 중요하고 서울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그 동네 책방들에 가는 거. 그 두 군데에 가서 이제 독자들을 만나면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형 서점에서 일종의 그 판촉을 위한 사인회와 그 전국 재패 과정에서 동네 책방에서 하는 사인회는 분명 다르겠네요. 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보통 새 책을 내고 그러면 이렇게 출판사에서 서울에 이렇게 뭔가 독자들을 만나는 자리들을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독자들이 보통 이제 그 새 책만 읽고 오는 네, 그런 독자들이 대부분인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에 가면 제 옛날 독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사인을 이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책을 받아보면 뭐 제가 18년 전에 쓴 책,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밑줄 네. 꺼가지고 네. 이야. 저도 안 가지고 있는 책, 네. 네.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아, 내가 뭐 나쁘게 살고 있는 건 아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런 독자들을 만났을 때 작가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이 제목도 상당히 고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고고하다는 단어랑 연애가 어울릴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직접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책인지. 그러니까 뭐 독자들 중에는 저거 연애로 읽고요. 네. 아무리 읽어도 왜 연애가 없냐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고고한 연애인 줄 알았어요. 여자 안 나오지. 말이죠. 근데 연애네. 네. 그래서 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역사 소설을 쓰면 역사 소설 중에는 이제 제목을 그냥 그 주인공 이름으로 이렇게 세게 뭐 정도전, 이순신, 뭐 허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책을 내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의 명명법으로 책을 이렇게 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주인공을 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알아나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전면에 이제 그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 게 작품 속 주인공의 어떤 삶의 그 자세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숨기는 제목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 주인공이 달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니까 예, 뭐 광대 그 시절엔 광대였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최고의 연예인이니까 연예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어요. 네, 연예. 예, 예. 그 역사 소설에서 연예라는 제목이 붙은 게 처음일 것 같고요. 네. 이걸 넣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고고하다는 건 이게 뭔가 이 달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여러 평가들 중에서 좀 공통되는 평가였던 것 같아요. 네, 인물의 삶이라는 건 뭔가 외로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면서 또 뭔가 특별히 이렇게 주목을 요하는 네,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단어들 중에서 제가 이제 고고하다라는 걸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고한 연애 이렇게 붙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 도대체 무슨 책인데 저런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아서 직접 작가께서 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를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친절하게요? 있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주인공은 이제 달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기록을 찾아보면 이제 실존 인물이고요. 한 1707년 정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은 이제 그 인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네. 그러니까
달문이 뭘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쓰고 아까 제목도 이게 약간 반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인물 자체도 한 3가지 정도의 반전이 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인물은 가장 가난했는데 그 청계천의 거지였거든요.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500억, 1000억 정도로 평생 이렇게 기부했다. 그러니까 거지로 평생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인 거죠. 그래서 빈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달문을 가난하다고 해야 되나? 부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달문이 그 당대 1700년대 최고의 추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싸우면 이제 너 달문 동생이다 그러면 막 우는 네. 그럴 정도로 너무 이 사람이 못생겨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댄서였던 거죠.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추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가장 추한데 가장 추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춤을 췄다는 사람.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춤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또 한 번 더 반전이 생기는데요. 여러 춤들을 이렇게 섭렵하다가 결국 달문이 가장 잘 추는 춤이 철괴무라고 하는 춤이 있거든요. 근데 철괴무가 이제 이철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도교 쪽에서는 이제 신선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절름발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호리병에 이렇게 술을 담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그 철괴무를 굉장히 잘 췄던 거죠. 그러니까 그 춤을 잘 추려면 몸을 뒤틀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몸의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달문이 그런 춤을 추면 사람들이 또 비애감을 느껴서 막 이렇게 울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못생겼는데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고 그렇게 많은 춤을 추다가 결국은 선택한 게 절름발이 춤이 되는 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이제 반전 매력이 뭐냐면 이 달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통달할 달자에 걸을 문자를 쓰고요. 또 광문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넓을 광자에 걸을 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에 통달한 사람 혹은 세상 이치에 통달한 사람. 이름이 굉장히 큰 이름인 거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뭐 세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물에게 붙을 법한 이름인데 이 달문은 일자무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을 전혀 모르고 숫자도 전혀 잘 모르고 근데 동네 사람들 특히 이제 청계천 중심으로 해서 서울 한양의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서 큰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 전부 달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지혜로웠다고 불렸던 사람. 그게 또 달문인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정도의 이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가지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세계 소설 사상 있었나. 네. 그러니까 뭐 추하면 추하고, 그러니까 노트르담의 곱추에 과지모도처럼 추하면 추하고, 잘생기면 잘생기고, 예, 돈이 많으면 많고 없으면 없고 이런 거지. 그걸 이렇게 그 3가지를 이렇게 같이 넘나들면서 미추란 게 뭐냐, 빈부라는 게 뭐냐, 지혜롭고 멍청하다는 게 뭔지를 자기 삶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인물이니까 굉장히 놀랍죠. 네. 아마 이런 작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나 빨리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독자를 읽으면서 또 놀란 건 뭐냐면 그 달문의 춤이라든지 아니면 공연들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 묘사가 눈앞에서 진짜 그대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철괴물을 말씀하셨는데 허리가 뒤로 꺾이면서 그 줄이어서 올라치는데 거의 뭐 들어눕는 것 같았고 야, 이거 굉장히 근데 사실적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판타지나 그런 상상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연 자체에 굉장히 있었던 공연을 그대로 우리에게 글로써 보여주시는 것 같다, 펼쳐놔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맨 앞에 보니까 사진실 선배님을 기억하며라고 첫 장에 쓰셨더라고요. 근데 달문을 만나게 해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 네. 그러니까 제가 등단한 지 한 22년 정도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고 매력적이지만
내 인생에서 이건 못 쓸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건 이건 정말 못 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두세 번의 우연히 겹쳐가지고 결국 쓰게 되는 작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토록 고고한 연애도 못 쓸 것 같다고 계속 생각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쓰게 된, 그렇게 쓰게 되기까지는 3번 정도의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연안박지원의 그 여러 단편들을 읽게 돼서 달문을 알게 됐던 것. 네.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가면서 이제 고전소설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대학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고전소설적인 관점에서 연안박지원의 작품들을 살펴볼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진실 선생을 비롯해서 조선 후기 연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구 성과들을 제가 받게 됐고, 사진실 선생님이 이제 투병하시다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평생 이분이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쭉 보니까 이제 일단 단단한 이제 토대는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한 7년쯤 이렇게 계속 이제 못 쓰겠다 이러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이제 그 세월호에 관련된 소설들을 조금씩 이렇게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피해자나 혹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꽤 많이 몇 달 동안 했었는데, 진도에서도 하고요,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광화문광장에서도 하고, 진도 평목항에서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이제 이 피해자한테 집중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막 진행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럼 당신도 세월호 피해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세월호 피해자가 아니고 그냥 텔레비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냥 여기 나왔고, 그래서 아침에 좀 청소하고 저녁에는 그 분향소를 지키고 그리고 자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직장을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는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서울에서도 제가 만났고요. 진도 평목항에서도 만났고, 그리고 거짓말이다의 주인공인 김관홍 잠수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이건 내가 아는 건데, 내가 어디서 이거 봤는데, 근데 어디서 봤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달문이었습니다. 네, 달문이 청계천에서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 평생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그전에는 이제 달문이 이런 어떤 행동들을 했다 그러면 에이, 못 믿어 이렇게 툭툭툭툭 이제 밀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울컥울컥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그 행적들이 다 이렇게 실로 이렇게 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꼭 써야겠다. 네.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부터 촛불 전국까지를 쭉 거리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계속 견뎌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다. 네. 이 책을 쭉 보면서 이제
김탁환이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책날개에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김탁환 소설가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또 이 안에서는 매설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예. 뭐 다른 설명 없이 딱 이렇게만 쓴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니까요.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냥 훨씬 더 실물보다 잘생긴 있어 보이는. 얼굴만. 저 얼굴 그대로 그렸는데. 네. 어쨌든 그게 거짓말이다 낼 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이게 이야기를 최대한 잘 써가지고 전면적으로 이게 딱 붙어야 된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 책을 낼 때쯤에 이제 김관웅 잠수사가 돌아가셔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자기가 소설 어떤 모델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출간되기 전에 그 모델이 죽는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이렇게 딱 닥치니까 뭐 시체 말로는 약간 악에 바쳤던 것 같아요. 네, 악에 바쳐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 때도 좀 그전에는 뭐 양력을 이렇게 막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붙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김관웅은 잠수사였고 나는 소설가다. 예, 그거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책에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넋자가 많이 나와요. 좋은 예, 사람. 예. 근데 좋은 사람이 내포하는 게 굉장히 저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달문이라는 사람이요. 네.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글쎄 뭐라 그럴까, 희생적인 사람, 뭐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함축된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달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대적인 그 실존 인물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고요. 그게 네. 이제 김탁환이라는 작가에게 다가와서 이제 고고한 연애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김탁환이란 작가는 달문의 가장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인물을 창조했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세월호 참사가 지나고 나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그 즈음에 어느 날 밤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확 이해가 됐어요.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이 달문이라는 인물은 도시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뭐 멋진 사람 이런 걸 역사 소설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은 농부이거나 혹은 농사 짓다가 고생해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어적이 되거나 뭐 이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달문은 농사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도시 하층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700년대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도시들이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 하층민으로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집도 없고요. 그냥 노숙하면서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핍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1700년도 굉장히 수명이 더 짧은데 거기보다 훨씬 짧은 보통 한 20살 이쪽 저쪽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저때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내가 만약 도시 하층민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오늘 하루 배불리 먹고 병에 안 걸리고 누구한테 안 얻어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내 가족들을 챙길 것 같아요.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달문은 정확하게 반대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하층민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한 50명 정도가 있다. 그럼 얘들이 지금 오늘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데 달문은 늙어 죽었어요. 보통 그렇게 살면 다 빨리 죽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달문은 그렇게 꾸역꾸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살다가 늙어 죽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인성이 좋다, 인성이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달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거리의 지혜라고 제가 이제 딱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거리의 지혜는 집의 지혜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연안 박지원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집의 지혜인 거죠. 자기 집이 있고, 집에 책이 있고, 어쨌든 외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들을 이렇게 쌓아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요. 달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집도 없고, 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어떤 지혜를 쌓으니까 그 당대 윤리관과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우정 같은 것들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 살아오면서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저도 있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좀 서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참 우정이냐 보증이냐 이게 갈등하지만 대부분은 못 하거든요. 네. 뭐 친구로서는 좋지만 보증은 못 써준다. 그렇죠. 네. 근데 달문은 평생 보증을 써줬어요. 네. 친구라고 찾아와서 뭔가 돈을 빌려달라 혹은 네 이름을 빌려달라 그럼 계속 빌려주고 평생 보증을 써주고 그러면 보증을 써서 이렇게 뭔가 이득을 취한 친구들 중에서 사고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자기가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보증을 쓰고 평생 손해를 봤던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삶이죠. 이게 참 바보 같은 삶인데 생각해 보니까 달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거리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문을 잠그면 되죠. 근데 거리에 있으니까 누가 찾아오든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과도 만나고 돈이 많은 사람과도 만나고 저런 악인들이 찾아오면 악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없다라고 달문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거리에서 평생을 산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윤리관이구나. 새로운 지혜구나.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해서 그 거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해서 열광하고요. 그걸 부정하는 그 집의 지혜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저건 뭔가 윤리적이지 않아.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됐던 게 아닐까. 사실은 이 책의 어떤 스토리가 연안 박지원으로부터 비롯됐고 네. 광문자전 달문이라는 거죠. 이 달문이라는 게 그 당시 조선시대의 시대상에도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고 네. 그 시대상을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교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하나의 인물이었고 그게 어쩌면 2017년도 촛불 시민들이 있었던 이 거리의 모습하고도 일치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쓰신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그래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1700년대나 지금이나 거리에 불황하다, 뭐 뭔가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다, 더러운 인간들이다 그렇게 비난받잖아요. 근데 뭐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뭐 87년 민주화운동이나 또 촛불 전국이나 이렇게 보면 결국 이런 일들은 다 거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기 전에 거리에 먼저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거리에 먼저 나가 있었던 이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를 것이냐. 찾아보니까 그 이전에 이 일들이 이렇게 탁 이루어지기 전에는 항상 이 사람들은 뭔가 불황하고, 네. 뭔가 문제 아들이고. 그러니까 1700년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인본주의랑도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휴머니즘 거리를 강조했지만 거리는 공간적 배경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달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를 펼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이 책이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이거 입장에서는. 읽고 네. 아팠다 하는 사람들 네, 있어요. 많아요. 알아 누웠다. 네.
사실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난민, 요즘에 뭐 그 제주도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 세월호의 거리에 있는 분들도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사회적 재난에 의한 난민인 것이죠. 또 우리 사회의 많은 비정규직이며 등등등 사회적 소수자들, 성소수자들, 이분들도 다 사회적 고정관념의 경계 너머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난민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면 달문이 어쩌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저는 이제 소설은 눈으로 쓰는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쓰고 발로 쓰는 거고, 네. 답사가 중요하고, 가서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근데 소설은 귀로 쓰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을 때는, 네, 기능적으로 막 따지지 말고요. 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렇게 들어주는 거. 사실 그게 달문의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달문이 툭툭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사실 그게 큰 뭔가 답이 됐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사람한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고요. 그게 뭐, 모모도 그랬던 것 같고, 네, 노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귀의 문제가 그렇죠. 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보니까 이게 모독이 나오잖아요. 또 매설자로서. 사실은 이게 김탁환 본인의 이야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게 둘과의 대칭적 구조 속에서 혼자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하고 빗대면서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힘을 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밖에 저는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달문을 놓고 그냥 10권짜리 대화소설을 써볼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살짝은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스케일이 크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달문은 계속 내가 왜 의심했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의심 극복되는 과정들을 그렇죠. 이렇게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독자들도 당연히 읽으면서 의심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제 나름대로의 친절이 아닐까. 친절함.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마무리하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김탁환에게 달문은 어떤 존재인가요? 평생을 같이 갈 친구. 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가 꺼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중심에 서지 말고 주변으로 가고, 네, 그리고 집착들을 좀 많이 버리고, 욕심도 많이 버리고, 그러면서도 꼭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걸 이 달문을 통해서, 달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친구를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문과 모독의 대립 구조 속에서 이 모독, 매설가, 김탁환 소설가가 어떻게 보면 달문스러워지는 서로 간의 대화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내가 썼지만 나 정말 이 장면 진짜 애착이 간다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마지막 춤, 네, 마지막 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 수준, 예술가들은 절대 수준을 놓고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데, 이 사람 몸으로, 춤으로, 그렇죠. 기회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실제 그 달문이 귀향 갔다가 59살, 8살쯤에 돌아와가지고 공연한 기록이 있어요. 그 공연을 했고, 장안이 텅텅 비었다. 구경하러 간다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공연은 어땠을까? 그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구성을 했고, 그 관객들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예, 자기도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꾸미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제가 상상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작품을 쓴다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예, 지금은 뭐 10,000매도 써보겠다, 5,000매도 써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기력이 없고 뭐 기억도 감감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러면 그래도 뭔가 한 작품을 써야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떤 재주를 부릴까.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마지막 공연. 네. 마지막으로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 아시죠? 네. 내 인생에 남는 한 귀절. 예.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소설인데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이라고 이제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습작하고 이럴 때는 어쨌든 1인칭 회상으로는 일단 이게 최고다. 예.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이 최고다. 이렇게 손꼽았었고요. 소설도 좋지만 제가 이제 꽂혔던 건 이 창작 노트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창작 노트에서 지금도 제가 이제 작업할 때 맨날 이제 읽는 부분인데요. 조금씩 이제 인용해 보면, 이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의 규칙, 관계되는 일체의 것을 연구하고 읽고 조사할 것.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규칙이었죠. 그러니까 관계되는 일체의 것을 연구한다, 읽는다,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세기의 텍스트를 2세기의 눈과 영혼과 감각을 가지고 읽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세기에 그냥 빠져서 작업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들 내부에서 감각의 흥분이나 정신의 활동 가운데서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취하여 그 시대 사람들과의 접촉점으로 삼을 것. 그들 역시 우리들처럼 올리브 열매를 와작와작 소리내어 씹어 먹었고, 술을 마셨고, 손가락에 꿀을 묻혀 끈적거리게 했으며, 살을 내는 바람과 눈을 못 뜨게 하는 빗줄기와 싸웠고, 여름에는 플라타너스의 그늘을 찾았으며 즐겼고 사색했고 늙어갔고 죽어갔던 것이다. 꼭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이토록 고고한 연애의 김탁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곧 또 책 바로 또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장편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일이니까. 예. 네. 또 새 책 나오면은 그때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